무려 1조 1,500억의 자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 테슬라 영상을 올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패러데이 퓨처 망했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패러데이 퓨처가 망하기는커녕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야이씨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냐, 일단은 잘못된 말씀 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패러데이 퓨처가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패러데이 퓨처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스펙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미국 나스닥에 우회 상장했다고 해요. 스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나? 스펙이라는 건 다 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회사들이 상장하는 요건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만 해도 상장하려면 일단 기업 규모도 커야 되고 매출도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갖춰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회사들이 그런 이유에서 상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업이 상장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에서 이 모카를 그냥 인수를 하는 거지. 서로 인수합병을 시켜서 이 회사가 이 회사야. 그러고서 이 스펙의 이름을 이 회사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스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처칠 캐피탈 4 이런 스펙도 있죠. 처칠 캐피탈 4가 루시드 모터스랑 합병하는 방식으로 루시드 모터스를 나스닥에 상장시켰죠. 그 마찬가지로 이 회사 이름은 프로퍼티 솔루션 애퀴지션이라고요. 프로퍼티 솔루션 애퀴지션이라는 스펙이 패러데이 퓨처랑 합병하는 방식으로 패러데이 퓨처가 상장한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나스닥에 우회 상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패러데이 퓨처는 얼마를 확보했나? 그러니까 이거는 벌었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나스닥에 상장한 건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므로 해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를 따라서 올리는 거잖아요. 주식은 아주 묘한 면이 있어서 100만 장이 있는데 한 주만 비싼 가격에 팔려도 나머지 99만 9,999주의 가치가 갑자기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팔려도 나머지 가치가 다 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장을 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걸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패러데이 퓨처 요번에 상장했을 때 얼마를 벌게 됐느냐, 얼마의 자산을 확보했냐, 무려 1조 1,500억의 자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나스닥 괜찮네. 우리도 나스닥을 가야 되나? 그리고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시가총액은 무려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1,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브라보! 와, 세상에 방한다며 5조 1,7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긴 하죠. 야, 형님이 크게 되시네. 지금 주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퍼티 솔루션 애퀴지션이라는 회사가 스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펙의 주가가 지금 패러데이 퓨처랑 합병하기 전보다 이전이 더 높았어. 이전에 거의 20불까지 했던 게 지금 13불인데? 합병 괜히 한 거 아니야? 패러데이 퓨처랑 합병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그 전에 이미 기대 가치를 선반영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높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합병하고 나니까 합병했네 이러면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불 정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성공적인 론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패러데이 퓨처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했으니까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패러데이 퓨처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패러데이 퓨처 인텔리전트 일렉트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뭔가 전자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까지 같이 하겠다, 아니면 다양한 전자장비들을 활용하겠다, 아니면 전기차를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함께 팔겠다, 이런 느낌의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FFI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전에 왜 망했다고 했느냐? 망하긴 했어요. 망하긴 했는데 누가 망했냐면 패러데이 퓨처의 CEO가 망했습니다. 투자자가, 대주주가 갑자기 개인 파산을 신청했어요. 약간 도덕적 해이로 이렇게 개인 파산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게 패러데이 퓨처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CEO가 바뀌면서 이제는 조금 더 나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되네요. 누가 그럼 CEO가 됐느냐? 닥터 카슨 브라이트필드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닥터를 왜 계속 붙이냐면 독일 사람들은 닥터 이런 거 꼭 붙여줘야 돼.
만약에 이 사람이 닥터인데 그냥 김한용 씨 하면 되게 실례. 닥터 김한용 씨 이렇게 불러줘야 돼. 네, 닥터 카슨 브라이트필드라는 사람이 CEO로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동차 회사가 지금은 중국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데 중국 회사 아니고 미국 회사고 유럽 회사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BMW에서 20년 동안 지나면서 BMW i8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특이한 건 이분이 사실 예전에 중국의 테슬라라고 했다가 요번에 파산한 아이톤의 공동 설립자예요. 공동 설립자인데 여기로 약간 좀 쎄한 느낌이 나긴 하는, 아니에요. 잘하겠죠.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패러데이 퓨처가 어떤 회사인지 조금만 더 보면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회사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테슬라라고 하면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는 이름을 붙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에디슨이라는 자동차 회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에디슨 모터스 있고요. 패러데이는 뭐 다 알지 않나? 마이클 패러데이. 이 패러데이가 제품을 만드는데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왜냐면 저희가 제품을 봤어요. 모터쇼에서 보여주면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디자인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닉 샘슨이 거기서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디자이너 샘 킴이 거기서 디자인을 하면서 그걸 또 프레젠테이션 하기도 했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금은 중국에서 나와. 제작은 거의 서양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거의 다 하니까, 중국에서는 저건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가 투자 안 해. 미국 기업에서는 야 이거 중국 투자자니까 우리 여기다 투자 안 해.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떠넘기기 하듯이 서로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한 그런 면도 있었죠. 실제로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하는 러TV라는 게 있었는데, 러TV가 어려워지면서 러에코도 어려워지고, 러에코가 너무 많은 문어발식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전체가 파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난, 심각한 노사 갈등에 빠져서 차량 출시가 어렵게 된 거죠. 이 회사의 전략은 테슬라와 똑같이 한다는 게 전략이었어요. 실제로 이 닉 샘슨은 제가 예전에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를 직접 찍어올 때 일론 머스크를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소개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패러데이 퓨처의 사장을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터쇼에서 보고서는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네바다주에 공장을 세워야 된다, 당연히 테슬라가 한 거랑 똑같이 그렇게 네바다주에 공장을 세우기도 했고, 캘리포니아에 본거지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테슬라 따라하기 기업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라이벌이다, 테슬라를 굉장히 위협할 만한 존재다, 이런 이미지는 잘 구축했는데 정작 자동차를 양산하지 못하면서 이 기업의 존폐 위기가 왔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그래서 이 회사가 당연히 망한 줄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주식으로 이렇게 자금난을 벗어나게 되나요? 와,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뭐 K-팝 모터스에서 갑자기 쌍용차를 인수해서 나스닥에 상장해서 돈을 벌어서 제대로 쌍용차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말 되는데? 근데 이제 나스닥 상장으로 자금을 확보한 패러데이 퓨처, 당연히 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원래 패러데이 퓨처가 만들기로 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FF91이죠. 이건 앞서서 2017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처음 공개되기도 했고요. 저도 그 자리에 가서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차를 발표하고 불과 36시간 만에 사전 예약이 6만 대를 돌파했죠. 그때 테슬라랑 비슷하게 사전 예약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자금 확보를 어느 정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예약 받았는데 이 회사 상장까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이 차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제가 찍은 영상도 여기 있네요. 멋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더 감동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애플에서 무슨 아이폰 처음 날 때 와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 난리 나는 그 분위기가 여기서 있었어요. 여기서 뭘 보여줬냐면 벤틀리 벤테이가 페라리, 테슬라 모델 X, 모델 S 뭐 이런 차들을 쫙 가속을 하면서 마지막에 FF91을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가 더 빠르다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도 아주 대단해서 그냥 차를 원격지에서 알아서 주차하고 그리고 차 알아서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아주 강조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약간 에러가 있었던 게,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 타고 있어가지고 이건 어쨌든 컨셉이니까 사람이 타고 있어도 된다라는 게 이 패러데이 퓨처 측의 설명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럼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라는 게 또 이 소비자 측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디자인을 보면요, 외관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거대한 차예요. 느낌은 약간 SUV 느낌 아니면 CUV 느낌이라고 할 수 있고요. EV6나 뭐 이런 차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차입니다. 세단보다는 훨씬 높고요. SUV라고 하기엔 조금 낮은 느낌?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례가 좋아서 아주 세련된, 아주 미래적인 자동차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패러데이 퓨처 엠블렘이 이렇게 LED로 들어오기도 하고, 라이다 시스템의 또 테두리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도 해서 기존
기존까지 라이다는 뭔가 못생긴 느낌이었는데 얘는 라이다가 이렇게 예쁘게 잘 구성된 것도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사이드 미러가 없고요. 사이드 카메라가 있는 것도 뭐 굉장히 미래를 내다본 것 같죠. 그리고 후방도 엠블럼 모양을 이렇게 쭉 나열한 후방등이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차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미래의 차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나왔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얘는 좀 평범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때는 대단한 자동차였던 거죠. 전장도 5250,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요. 휠베이스도 3200, 그러니까 이 휠베이스도 아이오닉보다 더 넓은 건데, 그러니까 럭셔리 자동차를 전기차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130k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70kWh 되거든요. 80이 채 안 돼요. 그리고 아이오닉이나 뭐 이런 차들 다 70kWh 된데 130kWh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EPA 기준으로 6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30분 충전이면 320km 주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모터를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1050마력을 발휘한다고 하고요. 이거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딱 겨냥한 것 같죠?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딱 1020마력인데 그거보다 30마력 더 높다 이거죠.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시속 60마일까지 가속시간이 2.4초, 굉장히 빠른 자동차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약간 애매한 건 있어요. 지금 아직 양산차가 나온 게 아니니까 콘셉트에서 무슨 말을 못해. 양산차로 나와봐야 이게 실제로 진정성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겠죠. 가격은 1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비싸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보다 더 비쌉니다. 믿고 살 수 있을까? 일단 계약금도 대단해요. 계약금이 무려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믿고 넣을 수 있어? 일단 인도 조건도 12개월 내, 지금 주문하면 1년 내에 준다는 거예요. 요즘 포르쉐 911 주문하면 1년 반 이후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못 받는데 이 차는 지금 주문하면 내년 여름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살만한데? 살만한데?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보다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될까? 이걸 과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현재까지 이 차를 주문한 사람은 무려 14,000명, 14,000대의 사전 계약 접수를 받았습니다. 플래그십 제품 FF91이 미국 캘리포니아 헨퍼드 공장에서 생산하고요. 가격이 7만 달러인 저렴한 모델 FF81은 한국 협력사인 MS 오토텍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쁜 한국이 왜 나와? 이러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명신이 일찌감치 바이톤과 빠이빠이 하고 그러고서 손잡은 것이 바로 이 패러데이 퓨처입니다. 패러데이 퓨처와 손잡고서 이걸 정말로 생산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럼 대박일 것 같은데 가능한가? 패러데이 퓨처에 대해서 앞서서도 굉장히 불안한 면이 몇몇 있었잖아요. 된다면 대박인데 실제로 된다고 하기엔 너무 좋거든. 그래서 살짝 이게 묘합니다. 7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될 텐데 괜찮잖아요. 그래서 패러데이 퓨처는 FF91은 내년에, 그리고 FF81은 내후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FF71까지 연달아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명신 공장에서 도대체 얼마나 만들 것이냐? 무려 27만 대까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7만 대?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건 너무 큰데? 왜냐면 이 명신 군산 공장이 정말 맥스로, 정말 가솔린 차를 맥스로 만들 때 30만 대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27만 대? 27만 대면 한 달에 2만 대, 3만 대씩 팔아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다면 지나치게 좋은 거라서 약간 뻥카 같기도 하지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한국에서 왜 생산을 할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요. 한국은 사실 노동 생산 단가가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미국과 FTA를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서 바로 미국에 수출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판다면 막대한 관세 내야 되겠죠. 서로 전쟁하고 있는데 뚝배기를 깨서 머리에 피가 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판에서 당장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 그러면 명분이 충분하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한 차면 어느 정도 믿고 FTA도 있고 그래서 아마 쉽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명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요. 이번에 MS 오토텍 이거 잘만 된다면 정말 엄청난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나치게 장밋빛 환상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태도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